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재미없을 것 같고 이런 강의 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제목은 기적과 같은 도약이라고 붙였습니다. 1961년부터 1979년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쿠데타를 하고 그다음에 79년 죽을 때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한국 경제가 이제 기적과 같이 도약에 성공한 시기다. 제가 이때 이 시기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뭐 이런 시기인데 그 당시는 그냥 평범한 세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이건 세계 역사에서 없었던 특별한 일이 한국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우리 국민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이죠. 공업화를 통해서 절대 빈곤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의 과잉 노동력, 이 보통 경제 용어로 이게 이제 잠재 실업자라고 하죠. 일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사람이 빠져나가도 그 농촌의 생산 활동에 영향을 별로 주지 않는 이러한 이걸 잠재 실업자인데 이런 잠재 실업자 농촌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 흡수해서 토지 부족 문제가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농촌에는 인력 부족이라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빈 땅도 아주 많아서 그냥 땅 위치가 나쁜 땅은 임대료 없이도 자기가 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70년대부터는 중화학공업과 전자산업 이런 걸 통해서 한국 제조업을 질적 경쟁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사실 우리가 경공업이나 이런 섬유, 뭐 가발 이런 거 초기에 같이 했다면 우리가 지속 성장이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과학기술 발전과 여기 인력 육성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또 이와 함께 있었던 것이 대표적으로 미국 자급. 우리가 1977년에 미국 자급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산림 녹화. 지금은 산에 나무가 많습니다만은 1960년대 이전에는 우리나라는 그냥 민둥산, 살이 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흙이 다 드러나 있었고, 이것을 지금 북한이 그렇죠. 왜냐하면 나무를 해서 겨울에 떼써야 되니까 이렇게 산림 녹화를 성공했고, 농촌 환경 정비, 보통 새마을 사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농촌에 수도, 전기 이런 생활의 기본 시설이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의료보험제도 이게 1977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국민의 실질적 살림살이가 크게 개선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1961년부터 79년이었다. 약간 좀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목 GDP가 1961년에 한 3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걸 79년에는 32조, 약 한 100배 정도 증가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실질 GDP 성장률은 연평균 9% 정도. 이것도 어마어마하죠. 미달러 기준 소득은 1961년도에 85달러에서 74년에 500달러를 넘고 77년에 1000달러를 넘고 79년에 1700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 참 큰 변화하죠. 이때 이제 그 경제에서 이렇게 볼 때는 어떤 균형된, 낮은 상태의 균형이고 높은 상태의 균형된 상태를 가서 그걸 벗어나는 거, 그 도약이죠. 이것이 가장 어려웠다. 그래서 도약이 이루어진 시기가 이제 이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1차 조금 숫자를 들여다보면은 산업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이때부터 늘기 시작합니다. 1961년도는 일제시대 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낮죠. 일제시대가 13%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12.5%에서 79년에는 24%까지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림어업 비중이 옛날에는 40%였는데 이제 20% 떨어지고 제조업이 농림어업을 앞서는 거. 이런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로 전환이 성공한다. 이래서 이제 우리 일자리는 대부분 이제 제조업에서 나오는 이러한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 구조를 조금 더 안에 들여다보면은 제조업 중에서도
중화학공업. 중화학공업은 보통 우리가 이제 철강, 뭐 비철금속, 기계, 뭐 자동차, 그러니까 운수 장비라고 합니다. 보통 운수 장비, 화학, 그 다음에 뭐 전자, 뭐 이런 것들의 비중이 50% 정도 됩니다. 1979년도에 가면은. 이러면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소득은 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 상업 구조 면에서는 선진국과 경쟁을 할 불가피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제 스스로 자립을 하지 않으면은 선진국에서 봐주기 어려운 그런 경제 상황에 이르렀다.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의 그 무상 원조도 아마 1970년쯤에서 없어졌을 겁니다. 1971년 정도로 기록되고 있는데 정확한 건 지금 확실치는 않지만 사라졌다. 지출구조는 이 경제 운용한 결과를 나타내는 게 지출구조인데 우리 지출구조는 생산된 것이 어떻게 쓰여졌냐입니다. 이걸 보면은 경제가 어떻게 운용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민간 소비가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서 감소했고 정부 지출은 약간 줄어서 그냥 10%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가장 큰 특징이 투자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다. 그래서 GDP의 한 3분의 1 이상이 됐습니다. 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 빠른 성장을 해서 필요했지만은 이 경제 구조를 왜곡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수출이 빠르게 늘었지만 수입이 더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순수출이라고 그래서 요거 차액이 한 마이너스 7, 8%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장을 결국 여기 고도 성장기에 1960년대, 70년대의 성장은 투자와 수출이 성장을 견인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물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보통 10 내지 20%씩 상승을 했다. 근데 통계를 못 채운 이유가 이게 좀 이렇게 통계를 보기 좋게 나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찾아서 제가 이걸 만들어 놓아야 될 것 같은데 소비자 물가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1965년도 이전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발표하지 자신이 없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이런 경제사 이런 걸 하다 보면은 통계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한국은행에서 만들고 소비자 물가는 통계청에서 만드는데 생산자 물가는 통계가 일제시대까지 다 있습니다. 있어서 이걸 정리해서 넣으면 되고 소비자 물가는 65년 이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살림살이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 민족, 한민족이 유사일에 장기간 걸쳐서 가장 크게 살림살이가 개선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굶주림을 벗어났고 또 헐벗음, 입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흰쌀밥 요새 잘 안 먹죠. 다이어트를 위해서 안 먹는데 이때는 흰쌀밥에 고깃국 이게 뭐 어떤 부의 상징이었죠. 그다음에 그 옷감이 가장 이때는 60년대는 사람이 갖고 싶었던 광목이라고 합니다. 잘 모를 겁니다. 광목은 공장에서 짠 무명입니다. 광목이 두툼하고 질기고 우리가 이제 무명은 보통 배틀로 짭니다. 옛날에 그걸 주로 쓰다가 공장에서 짠 특히 이제 뭐 일제시대 때는 일본 방적 공장에서 짠 광목.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방되고는 우리나라에서 짠 광목. 이것을 갖고 광목을 이게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그게 갖고 싶어 했습니다. 이걸 갖고 뭐 다 했어요. 옷도 만들고 이불도 겉감도 만들고 이래서 광목이 참 우리 헐벗음에서 벗어났다. 꺼멓게 물들이면 학생들 교복도 검은 교복 이런 거 광목으로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수 국민이 전기와 수도 사용하고 또 괜찮은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게 이 시대다. 우리가 의료보험제도가 1977년에 그게 뭐 전 국민은 아니고 전 국민은 김대중 시절 정부 시절에 도입된 거 이때는 이제 처음으로 직장인 의료보험부터 시작이 된 게 1977년도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제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이 커지고 있었을 것이나 체감 정도는 크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 초기였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서 하위 계층의 소득도 빠르게 늘었기 때문에 아마 사람이 느끼는 나도 그냥 더 잘 사는 사람이 잘 살고 있지만 그 잘 삶을 잘 못 느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강남 개발이라든가 경부고속도로 건설, 지방공단 건립 등으로 하여튼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신흥 보호도 많이 등장합니다. 강남 개발과 관련해서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말죽거리 신화, 지금 양재동입니다. 여기가 예전에는 거기 가려면, 서울 사람들이 가려면 배를 타고 동작나루를 건너서 반포쯤에서 거기서 걸어서 말죽거리까지 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죽거리 가려면 땅값이 얼마나 말죽거리는 힘들었고 쌌는지, 뭐 송파나 이런 데는 다 그냥 뭐 잠실은 그야말로 뽕나무만 있었고 송파도 과수원만 있었고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60년대가. 경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이제 한강다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강남 개발이 이루어지고 인위적으로 뭐 사람들이 안 가니까 학교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강남 개발을 해서 지금의 강남이 된 거죠. 세상이 크게 변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1970년대만 해도 뭐 강남 그때 이제 뭐 강남 저 안쪽은 뭐 더 험했고 그래도 좀 개발이 됐다는 방배동 쪽도 뭐 범죄가 많이 일어날 정도로 뭐 그렇게 차 사람도 없고 막 그런 시기, 집도 별로 빈 땅도 많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때 어떤 정책 선택이 이루어지고 경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한번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승만 정부도 이제 뭐 수차례 경제 부흥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승만 정부 때는 주로 수립했고, 또 장명 정부도 이제 경제 개발 7개년 계획을 세웠다고 뭐 기록 등에 나옵니다. 근데 이승만 정부의 계획은 제가 좀 이렇게 국가 기록원 같은 데 보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참 구체적이지 못하고 간단히 말하면 굉장히 그냥 허접하고 애들 수준이다. 그리고 장명 정부의 계획은 내용 확인이 안 됩니다. 없습니다. 국가기록원에. 개인적으로 누가 소장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어찌됐든 간에 장명 정부의 계획과 두 계획 모두가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못했다는 것. 그런데 이제 박정희 정부 군사정부는 들어오자마자 이제 경제기획원을 설립합니다. 1961년 7월에.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이나 다른 기관들의 지원을 받아서 1961년 9월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초안을 수립합니다. 이걸 보면 상당히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합니다. 특히 통계를, 국민소득 통계와 자금순환표를 이용해서 성장 목표도 만들고 자금 조성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외자를 쓸 것인가, 국내에서 조달할 것인가, 또 투자나 융자를 얼마나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마련합니다. 지금도 이 국민소득 통계는 사람들이 조금 알지만 자금순환표는 잘 모르죠. 일반인들 거의 쓰지도 않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만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계인데 아주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이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 저기 전문가들만 안 쓰는 통계거든요. 이런 통계를 이용해서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책상 물림이 만든 어떤 계획이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치밀하고 경제 논리로 앞뒤가 맞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자금순환 통계가 들어갔다는 걸로 봐서는 이 초안이 한국은행 어떤 그 직원들의 그 노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건 한국은행에서 주로 쓰지 지금까지도 밖에서는 별로 쓰지 않는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밀했다. 그런데 뭐 계획과 목표이기 때문에 이게 시행하면서 계속 수정 보완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계획이 현실에서 맞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한번 구체적으로 좀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1962년 1월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게 국가기록원 가면 있습니다. 기본 방향은 한국 경제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자립성장을 도모한다. 아주 뭐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좋은 말이죠. 안정의 틀 속에서 자립성장과 공업화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자유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여 강력한 계획성을 갖고 자유경제체제를 갖지만 계획성을 갖는다. 그리고 다음 과제를 우선 취하는 6개입니다. 전력, 석탄, 에너지 자원이 확보에 최대한 노력한다. 그다음에 농업 부분이 생산력 향상과 소득 증진을 한다. 경제 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기간산업, 사회간접 자본을 확충한다. 국토의 보존 개발을 위한 국토 건설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국제 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 증진,
저생산력 극복을 위한 기술 증진. 이렇게 본다면 이걸 보면은 이런 정책의 방향이 어떤 이념과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저기 박정희 경제 성장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뭐 수출 주도, 그 다음에 그 투자 중심 이렇다고 이해하는데, 여기 보면은 수출은 굉장히 뒤에 나오고 투자는 뭐 다 조금씩 들리지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잘 보면 내포적 성장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적인 조류하고도 많이 비슷합니다. 에너지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뭐 북한이 전기가 대부분 갖고 있었으니까 에너지, 농업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간 산업, 사회 간접 자본 이런 거 하는 거죠. 국토 건설.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그 당시 어떤 특별한 이념이라 이런 게보다는 어떤 한번 나름 고민하고 만든 경제개발 계획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를 지원할 자연자원과 인력자원이 한적 조절을 하겠다. 가능한 국내 자원을 많이 쓰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외자나 해외에서 도입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증가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때부터 이제 가족 계획을 좀 해서 인구 증가를 낮춰서 우리가 이때는 사실 식량 작업이 안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식량 작업을 위해서라도 인구 증가를 낮추는 일이 아주, 우리가 1977년에 이제 미국 쌀만 작업이 됩니다. 그 당시 쌀만 작업이 됐다 하더라도 식량이 작업된 건 아닙니다. 밀이나 콩이나 뭐 이런 걸 수입해서 밀가루 수입하고 그랬기 때문에 쌀은 겨우 작업하는 게 1977년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죠. 그래서 우리 60년대는 뭐 밥을 하루에 3끼 다 먹는 사람들은 상당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밥으로 다 먹을 수 있다면 특별한 사람이었죠. 그런 참 지금 생각하면 뭐 상상이 안 되는 시절이 1960년대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1차 경제개발 계획의 주요 특징이 뭐냐? 최초화는 에너지, 농업, 인프라, 내재적 성장에 가까웠다 설명한 대로. 그렇지만 이것은 해보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수출과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성장도 안 되고, 우리가 뭐 투자를 하기 위한, 또 성장을 하기 위한 돈을 어떤 돈이냐면 경화라고 합니다. 경제학으로 딱딱한 돈이라는 뜻인데, 즉 해외에서 통용될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거죠. 달러, 뭐 엔화, 뭐 유로, 그다음에 금, 이러한 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만들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수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걸 스스로 알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뭐 알았다기보다는 이 경제정책을 하면서 경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자원이 없고 인구가 많은 나라에 수출 없이는 자립경제 달성이 불가능하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출 없으면 우리는 당장 밥풀 모여야 되고, 당장 아파트 걸어 다녀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멈추고요. 자동차 없어서 그냥 걸어 다녀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뭐 굉장히 냉정한 겁니다. 북한하고 똑같은 거죠. 북한 차 없어서 막 걸어 다니고 그러잖아요. 밥 잘 못 먹고. 뭐 북한 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순식간에 북한처럼 될 수 있습니다. 달러가 없으면, 수출 없으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가장 큰 차이가 여러분 혹시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민주주의와 독재. 뭐 그것도 있지만 경제에서요. 가장 큰 건 북한은 남한은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있는데 북한은 경쟁력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가장 큰 차이.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성장과 수출의 주체다. 1차 성장 개발, 우리 경제개발기획에서 굉장히 특징입니다. 민간이 주체가 됐다. 정부는 보조 지원 기관이다. 그리고 금융 세제 혜택을 통해서 간접 지원을 우선했다. 정부는 기술 개발이나 사회 인프라 건설, 인재 육성에 주력했다. 조금 우리가 다른 지금의 어떤 다른 나라들은 경제 개발을 하면서 국영 기업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이제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재정보다는 기금 설립을 통해서 약간 정부의 직접 지원보다는 거리를 두고 우회 지원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수출과 투자 확대에 금융을 적극 활용했다. 금리 우대, 자금 접근성 뭐 이런 거에서 우대를 했고, 내재 동원을 우선을 하지만은 이제 부족 자금, 외국 자금 충당했고, 그리고 이제 이때는 성장과 물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뭐 금리가 10% 정도의 금리를 해준다 하더라도 굉장히 특혜였다. 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구체적인 특별한 정책들, 큰 흐름 빼고 설명을 드리면 1962년에 화폐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다음에 1962년부터 1차 경제개발 기획 1차 년도가 들어가는 건데 1차가 이때 이제 화폐 개혁을 했죠.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이 자본 축적이 안 된 나라에서 하니까 누군가 얘기했겠죠. 이제 숨어 있는 돈이 많을 거다 지하에. 그러니까 화폐 개혁에서 이제 돈을 끌어내자. 이건 참 뭐 언제나 생각하는 거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62년 6월 10일 제 3차 화폐 개혁 통화적 긴급 조치라고 합니다. 화폐 개혁을 해서 그 당시 쓴 환과 원을 10대 1로 교환합니다. 이게 뭐 목표는 과잉 통화 흡수와 퇴장 자금이 산업자금화를 한다. 이게 3차인데 1차는 잠깐 하면 2차는 이승만 정부 때 있었습니다. 1차는 1950년도에 바로 있었어요. 6.25 나고.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허망하게 6.25가 났는데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훌렁 도망가느라고 가장 중요한 한국은행이 국가 보안 1급 시설입니다. 중앙청 건물보다 더 높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돈과 금이 있거든요. 은도 있고. 이걸 갖고 가야죠. 지만 갔죠.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도 모르고 있다가 좀 분위기 이상하니까 국방부 장관하고 좀 친했대요. 전화를 해보니까 지금 빨리 가야 된대요. 어찌됐든 그래서 한강다리 끊어지 1시간 전인가가 겨우 트럭 한 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금도 다 못 실었어요. 은 다 놓고 갔고, 돈, 현찰도 다 놓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겨우 끊어지기 조금 전에 나갔죠. 근데 이제 북한군이 딱 와서 현찰을 갖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한국 돈 있으니까. 인심 막 쓴 거지, 막 끌어갖고. 아무데나 막 주는 거야. 너 가져.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럼 뭐 이게 돈이 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폐 개혁을 60일 바로 합니다. 그래서 돈도 없는 전쟁 중에 돈도 없는데 일본에선가 돈을 찍어다가 새 돈으로 바꿉니다. 그래야지 통화 교란이 안 생기는 거니까. 2차 화폐 개혁은 전쟁 끝나고 이제 돈이 전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걸 좀 정리하기 위해서 화폐 개혁을 했고 100대 1로 했을 겁니다. 1차 화폐는 1대 1로 했고 그때는 돈만 바꾸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해보니까 이 지하 경제는 원래 현찰로 갖고 있는 건 돈은 바보입니다. 이미 금을 갖고 있거나 달러를 갖고 있거나 엔화를 갖고 있거나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이러기 때문에 해보니까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 10만 원 이하, 지금 같은 돈도 아니죠. 근데 옛날에는 큰 돈이었습니다. 10만 원도. 지금까 화폐 이하가 90%고 1000만 원 초과가 한 12억 원 정도에 불과했다. 그래서 거의 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놨는데도 이제 옆길로 새지만 이거 그냥 옛날 얘기지만 아주 좀 이게 뭐 비밀은 아니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의 다 어대문이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되기 직전에 갑자기 이제 그 밑에 있는 몇 명이 나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어디로 와서 하니까 이제 저도 뭐 그때 여기 한국은행 출신 아니죠. 한국은행 직원은 아니죠. 한국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이 화폐 개혁을 하려고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때 한 두세 명이 누군지 그때 사람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아마 그 주변 실세들이 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당시 사실은 우리가 현금 통화로 흘러다니는 게 2016년, 17년 당시에 한 100조가 안 됩니다. 80조, 90조. 그러니까 그걸 다 그중에 지하자금이고 블랙머니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되죠. 대부분 정상적인 돈입니다. 그래서 그게 해봐야 효과도 크지 않다. 화폐 계획을 하면 그러면 뭐 단위를 바꾼다는 건가요? 그렇죠. 단위를 뭐. 10,000원, 1,000원 이게 너무 액수가 크니까. 뭐 그게 요번에 한 100대 1로 바꾼다거나 1000대 1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바꾸고 새로운 돈으로 이제 뭐 바꾸는 거죠. 도안도 바꾸고. 근데 이제 그 화폐는 비밀리에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찍으면 되니까. 비밀리에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62년도에는 그래 해서 이제 한국은행을 줘갖고 군인들하고 같이 그냥 전부 전국에다 풀었다가 땅 연화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화폐 개혁이 비밀리에는 불가능합니다. 비밀리에 화폐 개혁을 하는 경제는 그냥 완전히 뭐 쑥대밭
정도로 거의 뭐 회생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생각을 해보세요. ATM기 다 쓰죠. ATM기 돈을 바꿔 안 놔야 될 거 아니야. 그 시점부터. ATM기는 그래도 바꿀 수 있어. 뭐 쫙 사람 풀어서 하면 되는. 진짜 못하는 게 뭔지 아닙니까?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이거 저기 화폐 단위 바뀌면 다시 프로그램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저기 주식 거래, 외환 거래. 그래서 이게 이제 화폐 개혁을 하려면 최소 3년 전에 공개를 해놓고 언제 한다. 해놓고 그 전에 프로그램을 딱 바꿔야 돼. 그래서 프로그램만 바꿔놓고 여러 번 연습도 해야 돼. 이게 잘 돌아가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해놓고 나서 땅 바꾸니까 비밀리에 할 수는, 앞으로 이제 비밀리에 화폐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때도 할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이제 지하 자금 끌어내려. 그렇죠. 다 똑같죠. 이제 근데 지하 자금이라는 게 많지도 않습니다. 한 90조 되면 많아 보이지만 대한민국의 규모로 비해 그게 많은 규모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집 밑에 뭐 금광이 금괴가 붙어 있다는 얘기. 모르죠. 그리고 1차 년도인 1962년엔 화폐 개혁이 실패했습니다. 그래갖고 산업활동이 위축이 되고 더욱더 되는 건 63년에는 미국이 이제 이 한국의 그 박정희 정부를 싫어했습니다. 이때 케네디가 대통령인데 싫어해갖고 원조를 확 줄입니다. 그러니까 외환이 부족해갖고 경제가 어려웠다. 그래서 이제 1차 년도부터 수정을 합니다. 목표 하향 조정하고 재정 안정 계획 만들어서 통화량 안정 공급하고 이때 이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외화를, 경화를, 달러를 해외 통일에 쓰는 걸 얻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독일에 가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간호사와 광부 급여를 담보로 해서 독일 차관도 가져옵니다. 많은 돈도 아닙니다. 한 3천만 불 정도. 억불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대한민국에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참 눈물 같은 얘기죠. 제가 요즘에 우리 파독광부 한 분의 자서전을 봐드리고 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경북 어디 성중과 의성의 분인데 중학교 졸업하고 파독 가서 고생했던 얘기를 글로 쓴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1972년에 83 경제 긴급 조치라는 걸 합니다. 특별한 이슈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사채 동결입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이제 하여튼 어려움을 겪고 성장이 빠르게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성장이 됐는지 참 어렵지만 하여튼 성장을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자본 촉적이 미약하고 금융시장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항상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내 돈을 더 벌 수 있고 성장도 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고리 사치를 쓰는 겁니다. 이때 1960년대 중반, 70년대 초반은 월 3%, 월 3부라고 했습니다. 왜 부라고 했는지. 3부 이자는 괜찮은 조건의 사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36%인데, 한 5%, 월 5부, 그 다음에 더 심한 건, 여기, 하루 1%짜리 있습니다. 달러 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일수,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위장 사채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위장 사채. 사채 위장. 이 위장 사채는 뭐냐면 자기 회사한테 사채를 놓는 겁니다. 기업주가. 가만히 보니까 기업주가 돈이 이제 벌었어요. 근데 두 번 벌고 싶은 거야. 회사도 벌고, 나도 개인적으로 벌려면 내가 회사에다 사채를 주고, 이자들을 받고, 그럼 내 개인 주머니에 차고, 이렇게 가장 안전하잖아요. 왜냐하면 빚을 내가 내 돈부터 갚을 거니까. 위장 사채를 그런 뜻입니다. 자기 회사에 놓는 사채를 위장 사채라 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만연하고 사채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헌법상 긴급 명령권 있어갖고 이때 이제 경제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령을 공포해서 사채 동결을 합니다. 모두 신고해라. 세무서나 금융기관에. 그다음에 신고된 사채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고 이자는 원 1.3%가 최고다. 이렇게 했죠. 이것만 갖고 부족하니까 이제 신용보증기금도 만들고 산업합리화기금 같은 거 만들어서 이제 투자 자금을 더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금융을 양성화하기 위한 단기금융업법이나 상호신용공급법, 신용협동조합법을 만들어서 제도권 금융을 좀 넓히는
이런 작업을 1972년부터 이루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효과가 컸습니다. 이것 때문에 경제가 뭐라고 할까, 자금 경색에 빠졌던 기업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회가 되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요걸 보면서 제가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이때 코로나 굉장히 만연했잖아요. 그때 이제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칼럼도 쓰고 꼭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때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그 상가의 임대차를 뭐 무효화하는 긴급령을 해서 각자 새로이 해라.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건 천재지변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코로나가 왔으니까 내가 뭐라고 할까, 재계약을 페널티 없이 재계약을 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그러면은 이제 뭐 사업을 할지 나는 그냥 털고 나갈지, 그냥 위약금 안 물고, 뭐 이러한 것만 했어도.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안 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 착한 임대인 이렇게 해갖고 뭐 그냥 참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돈 빌려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러면 이제 그 손실을 자영업자와 이제 주택 소유, 그러니까 건물주하고 분담하는 거. 이것도 지금 이 사채업자들은 너무 많은 고리의 사채를 받았어요. 이것을 이자를 한 3분의 1로 줄인 거죠. 3부가 괜찮은 이자였는데 1.35%니까 3분의 1로 줄여준. 이렇게 경제 주체 간의 이익을 나누게 하는, 이것이 훌륭한 정책인 겁니다. 이래서 그때 했다면은 아마 뭐 굉장히 야당도 반대 안 했을 거고, 반대하기 어렵죠.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많이 살아남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건물주들이 많이 싫어했겠죠. 건물주들이 이제 싫어했죠. 그렇지만 뭐 이제 사채업자들이 뭐 그냥 죽인다고. 근데 박정희는 무서우니까 죽인다고는 못했죠. 막. 72년도면 그래도 10년 지났습니다. 민간이 다 됐습니다. 재선도 했는데. 자, 중화학공업 육성. 72년 8월 3일 이제 83 조치를 하고 나서 73년도 경제가 빨리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얻어갖고 이제 산업부지를 바꾸자. 그래서 중화학공업으로 갑니다. 이때도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이제 뭐 74년 1월에 이제 경제 장기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중화학공업 육성을 해서 철강, 화학,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6개 업종을 전략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1980년 초에 100억 달러, 뭐 GDP 1천 달러는 다 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중화학공업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이때 국민투자기금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74년부터 만들어서 국민투자기금은 그냥 이렇게 채권을 발행해갖고 돈을 모아서 중화학공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지니까 그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국민투자기금을 관리하는 전담 부서를 만들어갖고 운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이게 이제 뭐 그냥 쉽게 설명했는데, 사실은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금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아까 사채 동결도 제도권 금융이 못 맞춰주니까. 그래서 금융을 좀 더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자금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자금 축적이 안 된, 짧은 기간이니까 축적이 지금은 많이 축적이 이루어졌다고 봐요. 해외로 많이 나가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 해외에서 들여고 하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많이 꿔주지도 않고. 그래서 비은행 금융위원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먼저 설립한 게 지방은행이죠. 지방은행이 1967년부터 해서 72년도까지 10개를 만듭니다. 대구은행이 일본이고, 그 다음에 부산, 뭐 광주,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지주은행까지 10개를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보면은 참, 지금 있는 금융기관들이 이때 다 만들어졌습니다. 70년대. 72년에 이제 신협, 마을금고. 이건 이제 뒤에 새마을금고로 바뀌죠. 뒤에 전두환 정권 때 전두환 동생인가가 새마을금고를 만들었어요. 네, 만듭니다. 예. 그다음에 농수협 상호금융. 그 다음에 73년에는 투자금융사 회사. 이거 단자사라고 보통 줄여서 합니다. 상호신용금고. 이건 지금 상호저축은행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시설대여사, 리스사, 투자신탁사, 신용보증기금, 종합금융사, 수출입은행. 지금 쓰고 있는 금융의 틀들을 거의 다 이때 만듭니다. 이건 금융순화, 근대화나 금융구조 다층화 등에는 기여를 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러한 금융기관들이 대부분 자생적으로 시간을 갖고 발전해 와서 이제 금융 시스템을 구성하고 그게 우리는 외국 제도를 보고 그냥 법을 갖고 만들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인 발전을 하면은
더 현실에 맞게 발전하는 그런 기회를 놓쳤고, 또 하나는 이제 그냥 빨리 조급하게 도입하다 보니까 위험관리 능력이 없어서 나중에 이제 실제 금융위기 원인이 됩니다. 이게 금융위기 원인이 되는 회사들이 단자사, 리스사 두 가지. 투자 신탁에서도 약간 가장 큰 게 단자사와 리스사들이 이루어집니다. 뒤에 또 한번 금융위기 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은 많이 줬습니다. 이게서 단자사는 단기자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채들이 단자사를 통해서 많이 움직여서 기업들이 많이 돌아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자본시장은 이게 지금까지는 간접금융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중간에 어떤 금융 중개하는 기관이 있어서 이제 돈을 빌려서 이렇게 대출해 주는 건데, 직접 기업들이 이제 직접 금융하는 거. 직접 금융은 주식이나 채권인데 이걸 할 수 있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1972년부터 이제 기업공개촉진법도 제정하고 기업공시제도를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늘어났다. 요 통계도 지금 채우지를 못한 이유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이런 상장회사나 시가총액, 코스피 지수 이런 것들이 나오는 통계가 거래소에 공식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 거래소에. 근데 옛날 통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옛날 어떤 종이로 된 책자들을 찾아가면서 우리 한국이 경제 공부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이런 통계들 공부하려면 찾기가 어려워서. 근데 내용이 뻔하니까 넘어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이런 빠른 경제 성장을 하면서 재화의 용역이 수입이 항상 수출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외화 부족 상태가 있었다. 박정희 정부는 이제 수출 입국이라는 기체 아래서 수출에 총력을 쏟아봤습니다. 수출 진흥회의 확대하면은 막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합니다. 그래서 막 장관들 다 오고 기업자들 다 와서 거기서 그냥 불만도 다 얘기하니까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됩니다. 그 회의 때문에 각 부서에서 굉장히 기업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기업들이 이것 때문에 수출 못한다, 안 된다 그러면 바로 그냥 장관들이 혼나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수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난 이유는 당연히 원자재, 그 다음에 우리 또 식량과 에너지 수입해야 돼요. 투자할 때 기자재 이런 거 써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수입이 더 많았다. 외화 부족 상태가 지속됐다. 그러면 그 부족한 외화는 외국 원조나 대차입을 통해서 대체했지만은 이것이 부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외환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송금, 월남전 특수, 월남전에 가면 참전했던 군인들이 미국으로부터 월급 받은 돈,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납품한 물건, 그 다음에 중동 특수,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도움이 됐으나 한계였다. 이제 경제개발 초기, 1963년도에 한번 갑자기 미국 원조가 줄어서 문제가 있었고, 73년 10월에 1차 오일 쇼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8년 10월에 2차 오일 쇼크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준외환위기 상황에 직면했었습니다. 그럼 다행히 이제 박정희 정부가 아주 적절한 대응을 해서 1997년 같은 국가 부도 사태는 이르지 않았지만 안고 수습을 했다. 이거에 대한 연구도 좀 많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어떻게 했는지. 보통 사실 위기가 사전에 잘 수습이 되면 사실 어떤 뭐라고 할까, 거기에 관련 정책 당국자나 공무원들은 그렇게 별로 각광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도 지금 기억 안 나잖아요. 이게 경제 통계를 보면은 63년, 74년, 79년 이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리고 가끔 신문 보면은 이렇게 국무총리가 막 해외로 나가서 또 돈 빌리러 갑니다. 대통령이 가기는 어려우니까 돈 빌려 오고, 특히 이제 79년 때는 아마 국무총리 최규하 씨였을 텐데, 최규하 씨가 이제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외무부 출신이니까 많이 나가서 돈도 빌려오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이때 다 수습이 잘 됐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사건이었던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때 노력했던 어떤 관료들, 정책 당국자들의 공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위기가 와야
1997년처럼 위기가 와야 뭐 이현재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때 이걸 위기가 안 오게 수습한 사람이 더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잘 수습한 이현재보다, 김대중 대통령보다도 사실 위기를 막은 사람들이 더 뛰어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민간기업 주도의 경제개발이 명암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 덕분에 우리는 정부 재정이 굉장히 건전해 왔습니다. 남미 국가들하고 다르게 경제개발 계획을 하면서도 정부가 집중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플레 위기와 외환 위기가 복합된 위기, 이게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낮았다. 1997년은 외환 위기와 은행 위기가 복합되어 나타났지만 건전한 재정 덕에 위기를 극복이 빨랐다. 근데 이제 뒤에 이제 한번 이제 위기 얘기를 하지만 이 재정이 나쁘면 인플레이션 위기가 올 가능성이 크고, 그게 이제 남미 국가들의 특징입니다. 재정이 나쁘고 인플레이션 위기고 거기에 외환 위기까지 복합이 돼 갖고 아주 뭐 손대기 어려운데, 우리는 외환 위기와 은행 위기만 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이 가능했던 게 1997년의 위기였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 전까지 정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 왔다. 그 이유는 민간 기업이 주로 위험이 생겨도 민간 기업이 다 알아서 이제 경제 개발을 했다. 그러다 보면 뭐 좋은 점만 있는 게, 이건 좋은 점이지만 나쁜 점은 뭐냐면 이때 특혜와 경기 활용을 잘 활용한 기업들이 나타납니다. 뭐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키우니까 이게 재벌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재벌들이 얼마나 빨리 등장했냐. 뭐 삼성, 현대, 대우, 뭐 LG 이런 게. 그래서 이제 1997년 위기 시에 많은 재벌이 사라졌지만은 지금 이제 살아남은 재벌이 한국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재벌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 경제 오랜 숙제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벌 문제가 대만하고 비교하면 우리 많이 하잖아요. 대만은 재벌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중심인데, 대만은 최근 우리나라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합니다. 대만이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비슷하는데, 대만의 급여 수준, 보통 직장 기업의 급여 수준은 한국의 절반 이하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 물가가 싸서 그런가요? 아니, 물가도 뭐 싸지는 않습니다. 물가도 부동산 가격은 우리나라 못지않게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물가는 조금 싼 듯하죠. 그런데 그렇게 물가가 그렇게 차이는 없는데, 가장 큰 이유가 대만은 아마 중소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 급여하고 비슷한. 지불 능력이. 예. 그리고 이제 이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미국이나 뭐 또 대만 내부에 하청 기업이기 때문에 가격 결정권이 없다. 그래서 그냥 겨우겨우 최저 월급만 줄 수 있는 경쟁사라는 게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이런 경쟁사. 근데 한국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재벌들은 세계 시장에서 자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이 있습니다. 삼성도 현대차도 그다음에 뭐 LG도 가격 결정이 있으니까 잘 줄 수 있고, 근데 그 아래부터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가격 결정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종업원들한테 월급을 잘 줄 수 있으면 기업들이 가격 결정력이 있어야지 자기도 먹을 게 더 많고 종업원도 먹을 게 많습니다. 그런 게 가장 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재벌이 우리 경제를 주도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오랜 숙제다. 많이 얘기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거시경제의 불균형이 초래됐다. 성장 우선주의, 지금 성장을 우선주의는 물자 부족과 유동성 확대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인플레를 초래합니다. 아까 봤지만 뭐 한 10 내지 20%는 계속 장기적으로 한 20년간 상승해 왔습니다. 정책을 보면은 높은 물가가 확 오르면은 일시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썼지만은, 또 경기가 약간 나빠지거나 물가 안정이 되면은 바로 또 확대 정책을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물가는 올랐다. 또 이제 수출 증재에도 불구하고 식량과 에너지, 투자재, 원자재 수입해서 경상수지는 만성적으로 적자였다. 이게 이제 이 적자가 누적되면 언젠가는 외환위기를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차입을 못하면. 근데 박정희 정부는 이렇게 종합해보면은 굶주림과 헐벗음에서는 벗어나게 했지만은 자립경제는 가지를 못했다. 조금 좋게 평가해주면 절반은 갔다. 뭐냐면 박정희 시절에 무상원조. 즉 우리가 원조는 안 받았죠. 이제는 그렇지만 빚은 내야 됐습니다. 수출을 다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을 내지만 우리 스스로 빚을 내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번 돈으로, 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불평등의 시작이 이때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국은 6.25 전쟁 직후가 불평등이 가장 적었을 수 있다. 보통 이게 불평등을 연구한 학자들이 보면 전쟁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신분제 이런 것들이 뭐 조선 말에 공식적으로 없어지고 일제시대 때 많이 없어졌지만은 신분제가 완전히 폐지된 건 또는 신분이 완전히 폐지된 건 6.25 겁니다. 6.25를 통해서 그냥 다 똑같아졌죠. 다 가진 게 없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불평등이 대폭 완화된 시기가 이제 6.25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평등이 다시 이제 시작되죠. 이승만 정부의 불평등 요인은 뭐 국유자산 불화, 특히 일본 정부가 이제 놓고 간 거, 일본 국민이 놓고 간 거, 이걸 적산이라고 봐요. 적국인이 놓고 간 재산이라고 적산 불화, 정경유착, 부정부패 이런 게 많았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은 불평등 요인이 많았죠. 높은 물가, 또 매점 매석, 개발 정보, 부동산 가격 급등, 그다음에 민간 기업에 대한 특혜 이런 것들. 이러면서 이제 우리 격차가 커지고 개인 간 불평등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 안에서도 재벌과 이제 비재벌, 그다음에 개발 지역과 낙후 지역 간의 격차 확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불평등이 벌어지기 시작한 게 이제 이때부터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한국 경제의 도약에 성공한 이유는 뭘까? 좋은 경제 정책의 선택과 효율적인 운영. 이거 많이 하죠. 박정희 대통령이 진짜 좋은 정책을 선택했다. 근데 앞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정책이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적응하면서 효율적 운영이란 말하고는 맞을 수 있겠지만 선택이란 말에서는 처음에는 내포적 성장에 가까웠지만 나중에는 가면서 이제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갔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것도 이제 계속 조정을 해왔죠. 또 하나. 그다음에 이런 큰 나라의 운영은 혼자 하는 게 아닌데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훌륭한 인재의 발굴. 그다음에 또 인재를 적수에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주영, 박태준, 김정념, 남도구, 고건 이런 사람들이 다 박정희 시대에 훌륭했던 한 가닥씩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원철은 여기가 조금 한 칸 떨어지지만 이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오원철 같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 쪽에서는 이병철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금성 LG의 구씨, 허씨 그런 분들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 구인혜 씨 이런 분들 다 있었던 너무 많습니다. 어때 이게 보면 삼국지를 읽어볼 때 그런 인물들이 이 좋은 인물들이 훌륭한 인물들이 여기서 태어났는지 여러분들 김정념은 잘 모르죠? 이름은 들어봤죠. 김정념 여기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 가장 오래 했던 사람입니다. 정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비서실장 권한이 뭡니까? 인사권이 가장 큽니다. 다 모르니까 특히 경제 쪽 인사는 김정일 씨가 다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결정하지만 이분이 이쪽 설명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특별히 잘 아는 군인 쪽 이런 사람이 자기가 하겠지만은 경제 쪽은 김정일 씨가 다 했다고 해서 합니다. 김자가 경제 대통령. 그건 나중에 이제 김재익은 전두환 때 얘기고 한참 뒤는 아니지. 박정희 죽고 전두환이니까. 근데 이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잘 고필하고 김장남 씨도 회고록이 있죠.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이 사람도 아주 훌륭했던 사람 중에 하나. 자기 나름 큰 기여를 했죠. 우호적인 세계 경제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이때는 이제 냉전이 되면서 이 자유진영 또는 우리 민주진영에 있는 한국이 중요했기 때문에 한국을 많이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한국을 망하지 않게 하려고. 근데 그건 별로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한국은 버릴 수 있는 카드였습니다. 자유진영에서. 한국보다는 필리핀이 훨씬 중요했죠. 이 지도를 보면 알죠. 태평양을 방어하려면 한국은 쑥 들어가 있잖아요. 한반도는. 일본, 대만, 필리핀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거기를 막는 거죠. 거기를 막는 게 차라리 안전한 거지. 한국은 좀 들어가 놓으면 어디에다 좀 약간 수렁텅이에 발 집어넣는 기분이 지도를 보면 그렇게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세계 환경에 도움도 됐지만은 우리가 잘해서 도움이 된 거지
처음부터 도움이 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게 H7라인에서 한국을 뺀 것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족의 근면성과 명석함이 살아났다. 살아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1강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조선 사람이 굉장히 명석하고 근면하다라는 말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살아났다. 우리가 1960년대 초기에 이런 때 50년대에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괜히 게을러 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중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사람들이 게을러 보이는 거와 똑같이 그 이유가 일이 없어 그렇습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마땅한 일거리가 없어서. 일거리가 있어 주어지니까 이제 근면함, 명석함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기적과 같이 함께 왔다. 어떻게 왔을까? 기적과 같이 함께 온 게. 그래서 저는 그냥 천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운. 이건 진짜 그냥 운이지. 박정희 하나가 좋고 뭐 이렇게 뭐 세계 환경이 좋고 왜 이렇게 맞았을까? 그래서 천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 옛날에 한때 세계를 막 지배했던 나라, 몽고나 또는 뭐 터키, 뭐 이태리 이런 데를 가보면 사실 그 세 나라는 지금 약간 우리가 보면 좀 후지잖아요. 뭐 그런데 얘들이 한때 세계를 특히 몽고 같으면 더 하죠. 근데 그때 이제 징기스칸 때는 딱 이렇게 역사를 뒤집으면 이러한 이거 이상의 여러 가지가 징기스칸이 엮여서 그 몽골 제국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당시 시점에 맞게. 우리는 이때 이렇게. 근데 이제 몽골이 그런 게 맞아진 게 그때 이제 뭐 운이 좋았던 게 아닌가. 또 터키는 오스만 터키 시절에 그게 이렇게 된 거. 물론 노력했던 그런 영웅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딱 그것만은 아니고 그런 것이 이게 맞는 데까지는 다 운이다. 그런데 운은 계속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운이 좋은데 앞으로도 운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박정희 대통령이 큰 공과 이제 아쉬움. 자, 빈곤을 탈피했죠. 또 어떤 관치, 독재란 말도 좀 쓰지만 관치 독재를 통해서 한국 경제를 장기 고성장을 달성했지만은 재밌는 게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크게 훼손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1970년 10월 유신으로 장기 집권과 독재의 길로 갔지만은 이것도 가능한 좀 조심스럽게 갔어요. 어찌됐든 간에 63년도인가에 그 직선제를 해서 윤보선이랑 선거를 해서 이기고, 그 다음에 다음 선거는 김대중 씨랑 선거를 해서 이기고, 이제 3선은 불안하니까 이제 10월 유신을 해서 갔는데, 또 이게 이게 좋은 건지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김재규라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유신의 심장이라고 하죠. 박정희 대통령 시해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저는 이래서 독재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는 이 개인들, 두 분들한테는, 박정희 대통령이나 김재규 이 두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는 장기 집권을 해서 조금 더 발전시켰고, 그 다음에 너무 오래 가니까 결국 암살, 시해가 일어나서 결국 또 민주주의로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됐죠. 박정희가 안 죽었으면 박정희 죽을 때까지 독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죽기 직전에 이제 또 군사 쿠데타나 또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비슷한 면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4.19 혁명을 수용해서 망명을 감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을 지켰고, 여기는 자기가 암살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의 길을 다시 터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권의 어떤 종말과 연결이 됐다는 사람이 많은데, 1977년에 부가치세를 도입을 합니다. 이게 이제 논란이 많은 건데, 이게 그냥 어려운 세제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안 하는 지금까지도 못 하는 게 부가치세입니다. 유럽은 하고. 근데 경제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세제인데, 그만큼 잘 운영되면 투명한 세제입니다. 투명하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싫어하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도입되면서 막 박정희 욕을 중소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지지자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올랐고. 그렇지만은 이걸 국민경제를 생각해서 도입을 했었죠.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게 도입할 게 많았었거든요. 뭐 소득세 포괄주의라든가 실명제. 이래서 이제 경제적인 기반. 왜냐하면 이게 딱 굉장히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못 합니다. 못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도입해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높여놨다면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평가가 더 지금보다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게 큰 아쉬움이다. 그래도 이 부가가치세를 이때 도입했으니까 굉장히 안 했으면 지금도 우리 부가가치세 도입 못했습니다. 그냥 미국이나 일본처럼 세일즈 텍스, 판매세. 그냥 그럼 판매세는 이게 상호 크로스 체크가 안 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이걸 받기 위해서는 내가 매입한 영수증, 어떤 물건을 산 영수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판매세는 그게 아니라 내가 판 것만 하는 거니까 적당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이론적으로 잘 작동이 되면 완벽하게 이게 체인처럼 맞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다 가짜들이 스며들고 세상은 다 그렇게 그런 거지만 근데 이제 세일즈 텍스는 한쪽은 필요 없기 때문에 맞추지 않고 자기 것만 판매세만 하는 거니까 이것은 과학적인 세제도가 아니고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게 많은 거죠. 근데 이제 미국 같으면은 그래도 이제 그 소득세가 최종적으로 결국 자기 소득으로 남는 건데 미국은 소득세가 워낙 엄격하니까 뭐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또 일본 사람은 말을 잘 듣고 한국은 뭐 이 실명제도 없었고 옛날에는 이때는 소득세 포괄주의도 전혀 없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부가가치세가 가장 힘들었던 세대였을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 전에는 지멋대로 장사했거든요. 그냥 한국은 뭐 지멋대로 장사해서 세금도 뭐 어떻게든지 그냥 국세청 내라는 대로 내고 조금만 내고 자기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러면서 이제 돈을 막 벌어왔던. 지금 아직도 그런 좀 나이 많은 어느 정도 들으신 분이 그런 향수를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부가가치세가 도입되면서 그거에 약간 뭐라고 할까 이렇게 제동을 건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반발이 굉장히 많았고 이것이 이제 민심 위반을 일으켜서 박정희 부마 사태의 원인이 됐다. 이런 사람 경제적으로 본다면 그런 원인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좀 나갔으면 저는 아쉽지만 이런 생각을 한다. 됐습니다. 네, 그러면 어려운 좋은 질문이 많았는데요. 이 박정희 시대 18년, 19년을 한 시간으로 이렇게 추격해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 빠진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장면 정보가 이제 5개년 계획이 뭐 최시훈 국장께서 KCI 논문에 있다는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KCI 논문보다 장면 정보가 만들었던 그 계획 자체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 논문은 저는 이렇게 뭐 학자들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은 논문을 보면은 원문을 잘 읽지도 않고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충 보고. 그래서 그냥 장면이 정부가 만드는 5개년 계획은 7개년 계획은 그것을 보면은 그냥 금방 평가가 됩니다. 많이 배운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봤으면 좋겠고, 이 논문도 한번 있으면은 최시용 국장이 저한테 좀 해주시면 좋고. 참고로 그 민주당 60년사라는 책이 있어요. 어디? 민주당에서 발간한. 예. 그 민주당 60년사. 예. 거기에 장면 정보 파트에 예. 설명 서술이 좀 있긴 있어요. 그 서술이 아니라 그 계획서를 봐야 됩니다. 계획서를 안 보면 평가가 안 됩니다. 그건 다른 사람의 평가고, 우리 조 보좌관님하고 또 얘기할 텐데. 그 다음에 이런 박정희 대통령의 안목이 어떻게 생겼을까? 자주 잘 모르겠습니다. 물어보지 못해갖고요. 그런데 훌륭했던 것 같고, 또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정희 독재자이지만은 어떤 현장에서 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제정책이나 경제 운영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갖고 하는 건데 그건 인간이 다 약합니다. 굉장히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그걸 바뀌는 경제 환경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가면서 나가는 거다. 근데 이것을 해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한 뭐 그냥 잘못된 정책이 화폐개혁도 했지만은 또 얼른 빨리 해서 좀 조정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채 문제 생기니까 긴급명령도 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했다. 변하면서
그래서 그 일본의 영향을 얼마만큼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일수교 뭐 종잣돈이 됐죠. 근데 종잣돈 된 건 참 많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한일수교뿐 아니라 서독, 파독 광부도 있고, 월남전도 있고, 중동도 있고,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일수교에 들어온 돈이 두 군데 쓰였을 겁니다. 하나는 포철 만드는 데 쓰이고, 하나는 외환은행 영업장으로 쓰였습니다. 또 도움이 됐죠. 그러니까 이건 아마 말씀드린 대로 경화가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이 한일 수교도 그런 정도에서 봐주시면 될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중화학공업 군사적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중화학공업은 전부 진해 쪽에 창원 거기가 최남쪽이고 북쪽에서 공격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었지만은 사실 군사적 이유로 별로 활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설명할 굉장히 많은데 중화학공업이 투자를 많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한국 경제를 망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잉 투자로. 그래서 전두환 정권이 들어와서 이것을 조정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운이 좋아서 나중에 20년, 30년 지나서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한 거지. 방산으로 하는 건 요즘이고요. 방산 아닌 민수용으로 해서 여기 덕을 본 것은 한 20년, 30년 지나서 굉장히 고생을 한 다음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도자 박정희의 역할 잘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박정희 역할이 크긴 컸지만 실제는 현실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모여졌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박정희가 좋은 사람들을 골랐고 우호적인 환경도 있었고 국민도 열심히 했고 국민들이 이렇게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런 판을 깔아줬지만은 우리 국민이 그런 성격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역할이 몇 번인가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한 20-30% 정도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저는 역사에서 그런 가정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있었고 또 다른 그런 사람들이 조합도 같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지 없었다면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우리 욕구, 기대가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욕구, 기대 이런 게 큰 사람들이고 이것이 이제 박정희의 지도력이 붙어서 이렇게 폭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박정희 군사 쿠데타는 그게 이제 요새 말이 많은데 4.19 때문에 이제 1년 늦어진 겁니다. 사실은 바로 하려고 했다가 그건 다 기록들이 나오는 거니까 늦어진 거고. 그러니까 4.19가 박정희 5.16 쿠데타를 초래한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4.19를 승복하지 않고 있었다면 아마 바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승만은 더 큰 피해를 죽거나 최악의 경우 감옥으로 갈 수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나면은 박정희가 오래 못하고 또 계속되는 쿠데타의 악순환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우리 지금 시대 그 시대는 특수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 긴 역사를 보면 특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몽고도 세계 제국을 일으켰지만 지금 보면 참 무섭고 이태리 가보면 사기꾼 천지고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우리 민족이 막 뛰어나기 때문에 이걸 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모여져서 그냥 모여진 게 그 당시 운입니다. 그리고 맨날 로마 때도 그랬고 그리스 문명도 그렇게 꼽히었던 거고 몽고 제국도 1960년대 70년대도 박정희가 중요한 어떤 기폭제 역할은 했지만 전부 다 한 건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의 어떤 정치 평가는 그래서 초기에는 그렇게 나쁘게 평가할 건 없고 쿠데타 자체는 워낙 많이 세계 역사에 있는 거고요. 나폴레옹도 한 거고 한 거기 때문에 있었는데 그래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선거도 나가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유신 때부터 72년부터 독재로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18년을 전부 다 독재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저도 박정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정희가 아니었으면
이게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박정희가 뭐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뭐 어떤 박정희를 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 운이, 그래서 천운이라는 말을 쓴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이 힘으로서는 어떤 이루기 어려운 것들이 맞아져서 박정희라는 사람이 생겨난 겁니다. 영웅이라는 게 그렇게 생겨나는 거 아닐까요? 영웅이 뭐 그 사람이 그렇게 뭐 진짜 뭐 그냥 집체를 옮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 뭐 그런 천재적 머리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 대부분, 저도 뭐 이제 이렇게 경제 쪽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돌아다녔지만은 내일이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중앙은행,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 중에 가장 훌륭했던 사람이 그린스펀인데, 그린스펀도 내일 시장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일 시장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걔도, 그분도. 그렇지만 오늘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게 다 비슷합니다. 그건 뭐 어떤 영웅들도 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박정희를 너무 이렇게 칭송할 필요도 없고, 또 뭐 너무 이렇게 독재로, 저는 민주주의가 우리가 무너졌다면은 우리 경제도 지금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정희도 흔들흔들하고 독재도 했지만은 끝에 또 민주주의를 갖고 또 그 전두환이 또 독재를 했지만은 그걸 이겨내고 여기까지 또 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로 온 게 대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 때문에 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전쟁이 별로 써먹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좀 써먹고 있나요? 그리고 괜히 고생을 많이 했다. 그리고 관료들 얘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경제개발계획 초안은 거의 한국은행에서 만든 겁니다. 그것도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관료들은 국민계정 통계나 그 자금순환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관료들은 자금순환을 몰라요. 자금순환을 아는 사람들은 한국은행 출신들 그 중에서 아주 소수만 아는 아주 특별한 통계입니다. 근데 1962년 9월에 만든 경제개발 초안을 보면 굉장히 두꺼운 자료입니다. 그 원문을 보면 됩니다. 기록원에 있어요. 그걸 쭉 넘겨보면 그냥 자금순환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건 한국은행 직원이 안 만들면 불가능합니다. 관료들이 만든 게 아니고 한국은행 직원들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관료들이 열심히는 했겠지만 그 이제 제가 다음 시간 정도에 관료 얘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외환 1997년 위기 때 그때 관료들의 역할이 컸다고 하니까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잠깐 얘기했지만 위기가 예방하는 것보다 위기를 안 오게 하는 것보다는 온 다음에 잘 관리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게 부족한 점이 많고 또 너무 중요한 시간인데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제가 나중에 이제 이걸 좀 더 디벨롭 시키고 만약 혹시 책으로 쓰게 된다면은 지금 오늘 나왔던 얘기들을 많이 반영시켜서 더 잘 써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강좌를 한 시간에 맞춰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조금 잠깐 넘어간 점이 있는데 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같이 또 다음 시간에도 또 얘기해 주시고 이어지면서 결국 한국 경제라는 게 연속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있었던 것이 또 이어지고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재미없지만 다음 시간에 또 와서 같이 한번 얘기하고 또 토론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